오케이, 또 해볼까요? 통신 확인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 날은 이제 1시간 일찍 종료되는 날이죠. 6시간 이제 진행이고, 신에게는 3시간의 이제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이 3시간의 카드를 이제 어떻게 이제 운영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과 이제 관련해서는 결정 트리를 일단 투자를 이제 해야 되겠죠. 결정 트리 이제 남은 원리를 이제 살펴봤는데 결정 트리를 이제 잘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론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비지도 학습의 군집과 차원 축소가 이제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그런 이제 측면으로 알아보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 트리 2시간 이제 할애를 하고 그 마지막에 이제 비지도 학습에 이제 1시간 배정하는 그런 방식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인제 그 교재를 이제 보시면 교재가 뭐 한 400 페이지, 500 페이지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사실 교재에서 얘기하지 않은 내용들 많이 얘기했습니다. 많이 얘기했고 그 왜 그런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점들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었고 그리고 관점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냥 API가 이렇다. 그걸로만은 뭐 기계학습을 왜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점들을 소개해 드리기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관점들을 이제 전달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런 관점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나면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이제 바라보는 그런 이제 시각이 이제 정립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직접 판단을 내리시는 게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정 트리는 뭐 이걸 뭐 직접 구현하는 건 어려운데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미 경험하신 대로고요. 그래서 인제 이 결정 트리가 90 년도에 좀 개선이 됐는데 그런 점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이 결정 트리 많이 사용하시게 될 테니까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하던 논의 이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결정 트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직접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그 결정 트리가 왜 어디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가, 최적화는 왜 완벽한가 이런 점을 마무리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어디까지 이제 봤는가? 라고 하면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시작한 지점이 쪼개졌고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났는데 이쪽에 와서는 이제 할 일이 생겼고 4.75에서 나눠서 얘네들이 이제 색상이 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기스가 이제 쫙 뽑혔는데 근데 이 티끌 하나가 그죠? 저 이제 티끌 하나가 이제 이렇게 있고 얘도 티끌이 좀 있어요. 한 3개 정도 티끌이 있습니다. 그 이전 상태에 비하면 굉장한 개선이죠. 그래서 인제 요거는 인제 거의 대부분 1번 그 초록색들이고 이제 거의 대부분은 인제 보라색의 이제 2번 유형으로 이제 분류가 됐는데 티끌이 쪼끔 남은 거야. 이런 거 이제 잡티죠, 잡티.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 손실이 0.5 에서 0.05 이렇게 10배 이상 낮아졌고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러면 잘한 겁니다. 잘한 건데 이 저 잡티들을 한번 그림에서 확인을 해 보시죠. 예죠 얘. 요거 하나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고 여기 초록색 3개 여기 이제 섞여 있습니다. 나머지 인제 시험 데이터니까 이 시험 데이터들은 그 안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시각화를 해서 표시를 한 건데 또 시험 데이터는 결정 트리가 훈련하는 시점에서 경험하는 데이터가 아니니까 뭐 쟤네들은 저 결정 트리에 안 잡히겠죠. 근데 뭐 거진 됐잖아요. 거진 이제 돼서 '아이 뭐 이런 거 뭐 그냥 잡티지 잡티.'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결정 트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무슨 소리?' 하고 또 나눠요. 이 이제 잡티 얘를 이제 잡아야 되니까 이게 또 나눕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를 잡자고 x1에 4.95로 나눕니다. 그래 갖고 인제 결과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이제 간신히 잡았어요.
간신히 인제 4.95고 인제 요 하나를 이제 잡아서 이제 끝냈고 인제 완전히 이제 끝냈죠. 그러면 인제 저게 정말로 끝났는가 x1 4.95에서 한번 경계를 그려 보겠습니다. 그려 볼까요? 이거는 4.95 면은 요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요렇게 싹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인제 요번에는 그 호리존털 라인이 아니고 수평으로 그려야 되니까 API 이제 명칭이 쪼끔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PLT 이제 버티컬 라인즈 그죠? 그리고 인제 4.95 라고 하는 정보는 우리가 저 결정 트리에서 그렇게 이제 정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Y의 미니멈은 그 이거는 임의로 정하면 안 되고 이미 결정 트리를 타고 내려온 상황이니까 기존에 이제 2.45랑 4.75의 범위 내에서만 이제 그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2.45랑 이제 Y max에서 인제 4.75 범위에서 인제 그려 줘야 되고 뭐 나머지 인제 그 설정들은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요런 것들은 그냥 인제 하면 이제 되는 거고요. 복사 붙여서 그냥 하면 되시는 거고 그래서 인제 버티컬 라인즈를 하니까는 요렇게 인제 쪼갰어요. 그래서 인제 요 티끌이 하나만 있어도 잡겠다. 라고 하는 이제 요런 이제 측면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인제 요 위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되는가 하면 그 위쪽에서는 아직 일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요 티끌 3 개인데 "아야 내도, 내도." 한대. "아우 무슨 말이에요." 하고 끝까지 쫓아갑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요거를 잡겠다고 이번에는 x3의 4.95 그죠? 얘는 x1의 4.95고 얘는 x3의 4.95니까 공교롭게도 같은 수치인데 그 의미는 전혀 다르죠. 저거 왜 쪼갰을까요? 그래서 인제 이게 완벽할 수 없는데 4.95니까 그 한 인제 요렇게 이제 쪼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얘 하나를 이제 그 잡아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잡기 위해서 그 완벽하지 못한 동작을 이제 수행하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려 보진 않을게요. 이제 어떤 원리로 이제 되는지는 아니까. 그죠? 근데 요 티끌 하나를 잡자고 지금 한번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고 이렇게 이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절대 포기를 안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될 때까지요. 절대 포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 결정 트리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 "말리지 마!" 이렇게 그 무조건 인제 끝까지 추적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무조건 100 점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그 100 점이 꼭 좋은 건 아니죠. 이 시험 점수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방식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인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인제 쪼개서 얘를 잡은 건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 우리가 랜덤 스테이트를 나 이런 걸 조정을 해 가지고 이제 요 표본이 훈련 데이터에 없었다면 이거를 쪼개지도 않았겠죠. 그죠? 그냥 아름답게 요렇게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제 쪼개 버림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테스트 지점에 요 샘플이 공교롭게도 딱 여기에 위치했어요. 그러면 얘를 뭘로 평가할까요? 요쪽 지역은 2번 지역이 돼 버린 겁니다. 이걸로 쪼개 버림으로 인해서. 그게 바람직하냐는 거죠. 이 티끌 하나 때문에 이 영역이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마치 약간 뭐 바둑이나 이런 거죠. 요거 한 수를 딱 두면서 이 지역이 완전 망한 거예요. 그냥 딱 잡아 먹힌 거죠. 요 한 수 때문에. 근데 그게 만약에 훈련 데이터에서 이 표본을 경험 못 하고 테스트로 갔었다면은 이거를 쪼개지도 않았을 거고 그럼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대략적으로 이 영역을 2번 영역으로 가져가는 게 맞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표본이 요렇게 뭐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물론 대부분이 여기에 몰려 있지만. 근데 얘네들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판단하는 게 맞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오히려 if else문을 상세하게 쪼개 나가면 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적응 능력인 일반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결정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만 놔두면 폭주를 해 버리기 때문에 얘를 좀 이제 제한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요 부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결정 트리의 모든 이파리 노드가 순수 노드에 도달하면 결정 트리의 표현력이 최대가 되는데, 이 경우 종종 과적합이 발생합니다. 표현력을 규제하여 과적합 개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결정 트리의 표현력 규제는 주로 가지치기를 사용합니다. 결정 트리의 최대 깊이를 제한하면 모든 경우에 대해 순수 노드에 도달하기 전 트리 생성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훈련 데이터에 대한 최적화를 희생합니다. 대신 일반화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인가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요 잡티는 뭐지? 모르겠고요. 이 결정 트리에서 그 지금 이제 보시면 그 최대 깊이 무제한입니다. 무제한으로 이제 놔두면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언제까지나 끝까지 쫓아갑니다.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안정성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대체적으로 과적합에 기인합니다. 일반화 성능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이제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뜯어 말리는 거죠. "아 야야야 그거 잡티야 잡티. 그거 고만해, 고만해." 이렇게 이제 뜯어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아이디스 트리에서 이 맥스 뎁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적당히 이제 그 말려 보려고 하는데요. 어디서 인제 말리는 게 좋을까요? 한번 볼까요? 여기 인제 아까 그 결정 트리를 이제 보시면 잡티가 인제 생겼던 부분, 이게 인제 그 깊이가 요렇게 인제 그 되면은, 그러면 인제 사실 여기서 거의 끝났거든요. 거의 끝났는데 이제 몇 개의 잡티 때문에 이제 끝까지 이제 쫓아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 정도 계층에서 그 깊이를 이제 제한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 깊이 제한을 이제 3 으로 하니까는 이 훈련 점수가 인제 100 점에 이제 미달하는 그런 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인제 왜 생기지? 잘 모르겠지만요. 그죠? 소프트웨어 문제인가? 하여튼 저것 때문에 잠시 정신이 인제 그 산만해졌는데, 요거는 요 잡티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결정 트리처럼. 성주야. 그런 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인제 맥스 뎁스 인제 3 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면 성능이 오르진 않았는데, 현재로서는 이 97.3 으로 완벽하지 않은 점수를 받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가 플롯 트리를 다시 인제 해 보면, 이제 결정 트리 인제 그 3 단계로 이제 수행했을 때 어떻게 이제 되는가 하면, 여기서 그 이제 요 잡티 잡자고 한 번 더 가는데 2로 이제 해야 되겠군요. 참 이제 루트는 이렇게 인제 2로 인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2를 하니까 시험 점수가 더 올랐잖아요. 그죠? 그게 인제 왜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인제 보시면 '아우 야 뭐 그런 잡티까지도 뭐 잡으려고 하냐.' 그래서 그냥 그 요 정도에서 그냥 멈춰. 아니 이거 다시 실행해야지 참. 다시 실행하고, 이게 너무 크니까 4 바이 4 정도로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제 요 루트는 처음에 이제 무조건 시작할 때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깊이로 안 치고
한번 분기가 된 다음부터 깊이를 하니까 지금 이제 깊이가 2 에서 인제 제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제 처음에 얘는 인제 금방 끝났고 나머지들도 거의 끝났어요. 거의 끝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제 여기서 인제 그 손실이 0 보다 높으니까 분기를 한 번 더 가야 됩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 잡티야, 잡티. 그거 가지 마, 가지 마." 이렇게 인제 하는 거고 얘도 저기 잡티 3 개가 있는데요." "아 됐어, 됐어, 됐어. 그 놔둬, 놔둬."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이제 불평불만하고 실제로 인제 훈련 점수가 좀 100점 이하로 희생이 되죠. 그러면 훈련 점수를 희생한다는 것은 표현력을 희생한다 라고 우리가 알게 됐죠. 그런데 표현력을 왜 희생하느냐. 과적합 잡으려고요. 그래서 이 점수도 여전히 좋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무제한으로 내버려 뒀을 때보다는 어 소폭 올랐죠. 이래서 인제 결정 트리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그냥 내버려 두면 이제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제 아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된 것의 효과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스턴에서 지금 과적합이 심하게 발생했고 얘 같은 경우에 인제 그 100 점을 이제 놔도록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너무 깊게 가서 과적합이 발생을 한 것 같다.'라고 이제 느낌적인 느낌을 이제 받을 수 있죠.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요 프린 이거는 일단은 그 최대 깊이가 얼마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무려 23 이나 돼요. 그래서 이 최대 깊이가 이제 굉장히 깊은데 이게 그 과적합이 이제 심하게 발생한 걸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인제 이 맥스 뎁스가 너무 지나치게 쓸데없이 잡티 잡느라고 깊어진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의구심을 이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구심은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 맥스 뎁스를 이제 줄여가면서 인제 보는 거죠. 이거는 튜닝의 대상이냐? 튜닝의 대상이죠. 그리드 설치해야 되냐? 그리드 설치의 대상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진 탐색 스타일로 찾아보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진 탐색이 이제 반씩 줄여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20 정도니까 한 10 정도로 줄여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 정도로 이렇게 줄여 보니까 훈련 점수를 거의 희생을 안 합니다. 살짝은 희생을 하죠.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20 이나 되는 그런 깊이 자체가 그냥 몇 개의 잡티 잡느라고 어 '발생한 것이다.'라고 하는 심증을 확인해 주는 그런 이제 점수입니다. 근데 여전히 과적합이 심해요. 그렇다면 아직 희생할 여지가 충분하고요. 그래서 또 반으로 한번 이제 내려 봅니다. 그럼 이제 반으로 내려 보면 여전히 90 점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최대 깊이 5 에서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잡티인 거예요. 그리고 시험 점수가 쪼끔 오르락말락합니다. 근데 이게 그 그렇게 이제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러면 여전히 얘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80 점대까지도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반으로 한 2 정도 내려 볼까요? 그러면 이제는 엄청난 희생이 따릅니다. '아 이로는 안 되겠구나.' 이거는 너무 인제 다 같이 끌고 내려가 버리니까 너무 언더핏이 인제 심하게 발생하죠. 그러면 인제 3 정도로 이제 다시 올려 놓을게요. 그러면 3 정도로 올리니까 인제 올라오는데 아까보다도 이제 낮으니까 역시 언더핏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인제 4나 5 정도로 이제 가면 그러면 그나마 5가 이제 괜찮은 이제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과적합이 그렇게까지 많이 개선은 안 됩니다.
야 근데 결정 트리가 요새 많이 사용되는 거라고 하지 않았나? 네 그렇습니다.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걸. 이 성능을 보고서는 전혀 공감이 안 된다. 맞습니다. 이게 1985 년의 오리지널 결정 트리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 결정 트리가 과적합이 심한 문제가 최대 깊이를 제한한다고 해도 여전히 이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래서 1990 년대로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1990 년대 앙상블 기법입니다.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이 앙상블 알고리즘을 다짜고짜 써 보겠습니다. 마크다운의 내용을 읽은 것인가 아니면 저의 제 리포지토리를 읽은 것인가는 모르겠는데 사이클런의 앙상블 패키지 임포트문에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와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 자명하죠. 그러면 이제 캔서 포레스트부터 만들어 보죠. 캔서 포레스트 이렇게 만들고 만드실 때 요 N 에스티메이터즈라고 하는 낯선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가독성을 위해서 이 결정 트리의 이제 개수 요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밸류에이트 모델에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캔서는 원래 잘합니다. 잘하는데 아까는 그래도 이제 과적합이 발생해서 아주 이제 좋은 점수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훌륭한 수준의 이제 점수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보스턴 포레스트죠. 보스턴 데이터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느냐가 지금 이제 관건인데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 랜덤 스테이트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돼요. 랜덤 스테이트 2였네요. 그래서 이제 랜덤 스테이트 2에서 얘가 이제 잘하느냐 88까지 끌고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이 앙상블 기법은 결정 트리 알고리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주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자세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단 먼저 실험 결과로서 상의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단일 결정 트리에 대해서 튜닝의 노력을 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라고 하는 점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단일 결정 트리로 결정 트리 알고리즘의 원리를 알아볼 필요는 있는데 실제로 단일 결정 트리가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하냐? 지금 보여드리는 랜덤 포레스트와 같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결정 트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노력을 들여야 된다면 이제 결정 트리의 근본적인 원리 이후의 노력은 이런 알고리즘과 기법의 노력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해보시고요. 잘 되시는 대로 또 역시 엄지 주시면 살펴보겠습니다. 코드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확인하는 시간을 이제 가져봤고 결과도 이제 확인해 본 결과 이 앙상블 기법의 이제 현재 상태가 우리가 보스턴에 대해서 획득했던 이제 최고 수준의 점수를 아주 이제 손쉽게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점수를 진짜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뭐 선형 모형에서 뭐 차원 확장을 하고 전처리를 정교하게 하고 튜닝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획득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을 그냥 쓱 적용하니까 잘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최고 수준의 이제 점수가 나온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랜덤 포레스트가 뭐길래, 그리고 앙상블이 뭐길래 이런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런 점들을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앙상블 기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이제 조합 학습으로 번역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기법을 왜 사용하는가? 그런 측면으로 먼저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907년 어느 날 통계학자 프란시스 갈톤이 농업 박람회에 갔을 때 소의 무게를 알아맞추는 대회가 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800명 정도의 참가자들이 있었는데 다들 소의 무게를 제각각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평균과 중앙값의 경우에는 실제 몸무게의 1%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정확했다고 합니다. 개별 예측은 실제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여러 의견이 취합된 것은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사례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러한 관찰은 아직도 왕과 귀족이 있는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실제로 동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의 근거로 논의된 적이 있다고도 합니다. 이것의 기존의 전통적인 통계학과 현재의 접근법이 구분이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통계학은 데이터의 분포에 대한 어떤 강력한 가정을 수학적인 모형으로 설정을 해놓고 나서 그러한 설정에 대한 매개 변수를 추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의 현대적인 통계학이라고 불리는 20세기 중반 이후에 통계학은 컴퓨터의 활용을 전제로 하여 수학적인 모델링보다는 샘플링 기법을 정교하게 하여 수학적 모형이 알려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통계적인 특성을 추정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확실히 어색하죠. 제가 이제 시험 삼아서 인공 보이스 클로닝으로 이제 해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한 이제 좀 여러 번 이제 들어보려고 일단 이렇게 이제 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확실히 이제 어색하죠. 그렇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제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왜 모형을 하나만 쓰냐?'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평균 내면 소의 무게를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것처럼, 이 모형들도 여러 모형의 예측을 종합하는 방식이 더 낫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90년대 앙상블 기법의 핵심입니다. 앙상블 또는 조합학습은 여러 머신러닝 모델을 결합하여 강력한 단일 모델을 만드는 기법입니다. 이전에는 특정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하나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델들이 과적합, 즉 특정 데이터에 지나치게 최적화되는 문제를 자주 겪었습니다. 과적합은 데이터가 부족할 때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가 충분하더라도 알고리즘에 따라 과적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단순히 데이터 규모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 확보는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에 비유할 수 있는 상황은 사람들의 전문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라도 다른 분야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문가들이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을 교류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더 균형 잡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머신러닝에서 앙상블 기법으로 잘 나타납니다. 여러 모델이 서로 다른 관점과 접근 방식을 통합함으로써 오버피팅을 줄이고 전반적인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조합학습 방법론의 통찰입니다. 머신러닝에는 이런 종류의 모델이 많지만 그중 두 앙상블 모델이 분류와 회귀 문제의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효과적이라고 입증되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와 그레디언트 부스팅 결정 트리는 모델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결정 트리를 사용합니다. 요거는 쬐끔 나온데
나은데 역시나 보이스 클로닝이 인제 를 통해서 인제 읽었고 뭐 하여튼 그죠? 쬐끔 나은데 어떨 때는 '오 나 내가 읽었으면은 그렇게 읽었을 것 같은데.' 하는 게 가끔 있는데 좀 어색하죠. 시험하고 있습니다, 시험. 콘텐츠 생산의 속도를 좀 높여 볼까 해서요. 그래서 인제 그렇고 여기서 인제 이미 이제 소개해 드린 대로 여러 모형을 쓰고 여러 모형을 동시다발적으로 훈련시킨 다음에 그 예측들이 이제 뭔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인제 분류면 다수결 내고 회귀면 이제 평균 내는 그런 방식이 이제 조합 학습의 인제 구성입니다. 그런 이제 기법의 유형들이 여러 방법론들이 좀 다릅니다. 다른데 지금 이제 처음 경험하신 것은 이제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 이제 기법이고요. 같이 인제 살펴보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과적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수의 결정 트리를 활용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각 결정 트리가 다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같은 데이터로 학습한 트리들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다양한 트리의 의견을 결합하면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배깅 또는 부트스트랩 앙상블 방법은 각 모델이 다른 데이터 경험을 하도록 돕습니다. 부트스트랩 샘플링을 통해 원래 데이터셋에서 무작위 부분 집합을 추출하며 이는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모델은 다른 데이터에서 학습함으로 예측 성능이 향상됩니다. 같은 데이터 포인트가 반복해서 선택되어도 일부는 자주 등장하고 일부는 생략될 수 있어 데이터에 지나치게 적합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특성의 하위 집합을 무작위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경험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과적합이 감소합니다. 서로 다른 모델의 결과가 결합되면 노이즈에 대한 민감성도 줄어듭니다. 독립적으로 훈련되는 각 트리는 병렬로 처리할 수 있어 여러 모델을 동시에 훈련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앙상블 방법은 다양한 모델의 조합으로 편향을 줄이고 전체적인 분산을 조절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백인과 부트스트랩 샘플링은 모델의 다양성과 안정성을 증가시키며 전체 성능을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일반화 능력을 갖춘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사용해 본 알고리즘이 이제 랜덤 포레스트인데 이 명칭을 이제 보시면 결정 트리의 향기를 느낄 수 있어요. 왜냐? 포레스트 나무가 모이면 뭐가 되나요? 숲이 되잖아요. 그죠? 결정 트리를 여러 개 쓰면 결정 트리의 숲이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인제 포레스트라는 명칭을 붙인 것 같아요. 그럴 법하죠. 그런데 이 랜덤리스는 이제 왜 와야 되냐면 이게 같은 결정 트리를 여러 개 사용하는 거 이러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것들이 사용이 돼야지 효력이 있습니다. 앙상블이라고 하는 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이제 모으는 거잖아요. 각자 이제 사람들의 관점이 이제 다르고 한데 회의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제 뭐 남녀의 비율도 중요하고 뭐 남자들끼리만 모였다든지 여자들끼리만 모인 어떤 조직에서는 그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 결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인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제 모이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냥 어중이 떠중이는 안 되고요. 그죠? 각자는 꽤 잘하는데 좀 자신의 전문 분야에 약간 치우친 듯한 이런 느낌이 과적합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랜덤 포레스트에서는 결정 트리를 여러 개를 쓰는데 서로 다르게 결정 트리가 형성되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방법은 결정 트리의 경험을 다르게 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데이터인데 어떻게 서로 경험을 다르게 해 주냐를 고민을 했고 그게 인제 부트스트랩 샘플링이라는 방식을 이제 사용합니다.
부트스트랩 샘플링은 통계학과 머신러닝에서 널리 사용되는 샘플링 기법으로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서 복원 추출을 통해 샘플을 생성합니다. 이 방법은 주어진 데이터 포인트가 여러 번 선택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샘플은 원본 데이터 집합에서 선택된 데이터 포인트를 포함하며 선택된 데이터 포인트는 다시 원본 데이터 집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트스트랩 샘플링은 생성된 샘플의 크기를 원본 데이터 집합과 동일하게 유지하여 다양한 통계 및 모델링 작업에 유용합니다. 이 기법은 데이터의 변이를 측정하고 통계적 추정이나 신뢰 구간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머신러닝에서는 모델의 예측 불확실성을 평가하거나 앙상블 모델의 다양성을 측정하고 특성 중요도를 평가하는 데 이를 활용합니다. 부트스트랩 샘플링은 데이터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추출하고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로 데이터 과학과 통계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이거는 뭐 거의 뭐 교포 같은 느낌의 그런 이제 거였네요. 몽땅 재녹음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렇고, 그러면 이제쯤 우리 살짝 실습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하려고 하는 실습은 실제로 구현하셔야 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방금 전에 논의사 이제 설명 들으신 부분을 직접 만져보기 위한 이제 구현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랜덤 포레스트에서 방금 이제 소개해 드린 것처럼 결정 트리를 이제 100개를 이제 쓰는데, 그래서 이제 요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용어에 이 결정 트리의 개수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에스티메이저즈, 즉 넘버 오브 에스티메이터즈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영어를 좀 해볼까요? 에스티메이터, 뭐 번역하면은 예측기 정도겠죠. 그러면 그 예측기가 뭐냐?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이제 모형이죠. 예측 모형, 예측기.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에서는 그 결정 트리의 숲이니까 이 예측기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몽땅 결정 트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우리가 그 손으로 구현하는 느낌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예요. 포레스트는 예를 들어서 이제 랜덤 포레스트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뭐 쓴다. 아니지. 디시전 트리를 써야죠. 참. 디시전 트리 뭐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쓴다. 이렇게 이제 하면, 그리고 이 랜덤 포레스트의 이제 되게 핵심이 맥스 뎁스를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뭐 네 맘대로 해. 이렇게 내버려 둡니다. 왜? 얘 말만 듣지 않을 거라서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결정 트리의 개수만큼 요렇게 이제 만들면 이게 이제 포레스트예요. 그래서 그 결정 트리의 수만큼 결정 트리를 이제 만들어서 숲을 만드는 거죠. 이거를 직접 우리가 손으로 구현하면 요런 느낌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요것만으로 이제 끝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절차고, 이제 훈련제 과정에서는 소개해 드린 그 부트스트랩 샘플링을 이제 수행합니다. 그럼 이제 이 부트스트랩 샘플링을 이제 그 수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살짝 예시를 만들게요.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샘플즈를 10개를 이렇게 이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부트스트랩 샘플을 이제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넘파이 이제 랜덤에서 초이스 같은 이제 API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이제 원래의 그 샘플의 개수만큼 이제 뽑는데, 이게 이제 기본 설정이거든요. replace true로 이제 복원 추출이 이제 기본 설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보시면 원래 총 10개의 개수를 이제 유지를 해줘야 돼요. 총 10개.
총 10 개인데 그 복원 추출을 하니까 그 같은 것들이 몇 번 더 뽑힐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아니요. 그렇게 하려고 이걸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어떻게 그 결정 트리들이 어 여러 개가 있는데 얘네들한테 같은 데이터를 서로 다르게 경험시켜 줄까를 고민하는 인제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부트스트랩 샘플링이 왜 그거에 이제 기여하는가라고 하면 이게 중복이 같은 개수인데 중복이 있다는 건 빠진 게 있다는 걸 시사하잖아요. 누가 빠졌나? 일단 5가 안 보이죠. 5랑 6이 안 보이네요. 요 3이 인제 두 번 들어오고 8 두 번 들어오고 그죠? 그래서 몇몇 가지가 이제 빠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제 하면 예를 들어서 인제 1번 결정 트리가 받은 데이터가 이제 있는데 이 데이터가 인제 원래의 데이터로부터 부트스트랩 샘플링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얘는 몇몇 개가 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결정 트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5 번, 6번 샘플을 경험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도움이 되는데?"라고 이제 하시면 위에서 우리가 시각화 주제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요 샘플이 빠졌더라면 이런 경계를 그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논의를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결정 트리는 특정한 데이터 포인트에 꽤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경험하느냐 안 하느냐 한두 개 가지고서도 결정 트리의 의견이 굉장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결정 트리의 속성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아 그러면 경험을 조금씩 다르게 해 주자. 얘한테 혹시 멀티 유니버스에서 이거를 이제 경험을 못 했어.' 이런 거죠. 그런 생각 혹시 해 보신 적 있나요? 그 뭐 결혼하신 분들이 같은 경우에 이제 배우자를 이제 어딘가에서 이제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멀티 유니버스 다른 그 평행 우주에서 그날 고 시점에 그 사람을 못 만난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소개팅을 하거나 뭐 선을 보러 가는데 그 다른 평행 우주에서는 다른 일이 생겼어. 그 둘 중에 한 명이.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을 못 만난 거야. 근데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뭐 애를 낳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가 있는 건데 이렇게 돌아와서 고 시점에 그 사람을 이제 못 만났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과의 이제 그다음의 일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내 인생의 경험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만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랄게요. 그죠? 어이구 뭐 이렇게 내가 그때 아니고 그죠? 만나서 '아 정말 수많은 사람 중에서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덕분에 내 인생이 이렇게 풍요로워졌고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됐다. 정말 다행이다.' 그죠? 그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생각나는 게 옛날에 그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영화 중에서 이 미래에서 다락방에 이제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 요렇게 문을 열었다 이제 닫으면은 인제 원하는 시점에 인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뭐 가정을 한 영화가 있었어요. 뭐 그랬는데 그 시점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제 너무 과거로 이제 돌아가 버린 다음에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니까 애들이 달라져 있는 거야. 내 배우자가 달라져 있는 거야. 근데 나는 과거를 구경을 하고 싶었던 건데 그걸 이제 원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내 배우자나 애들을 나는 사랑해. 내 배우자와 내 애들을 사랑하는데 과거로 돌아가서 뭔가 활동을 하니까 내 애들이 "뭐 너 누구니?" 막 이러는 거예요. 같이 인제 돌아와서. 그죠? 그래서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할지더라도 그 인제 그 배우자를 만난 시점 이후 그리고 이제 애들이 태어난 시점 이후까지만 돌아가야지 안전한 거예요.
근데 되게 이제 흥미로운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했거든요. 뭐 어차피 인제 다 불가능한 얘기니까. 근데 이제 그 "쓸데없는 얘기 왜 하냐?"라고 하면 약간 그런 식으로 이 결정 트리의 경험을 형성을 이제 시켜 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좀 그 얘한테 "야 이것 빼고 한번 해 봐. 저것 빼고 한번 해 봐." 이런 거를 우리가 일일이 속관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제 부트스트랩 샘플링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이제 의문점이 있으시겠죠. 아니 그러면 그냥 몇 개 빼지 뭐 이렇게 뭐 부트스트랩 샘플링 그 뭐 이름도 어렵고 뭐 그런 거 왜 하는 거야. 이게 총 개수를 동일하게 맞춰 주면서도 서로 다르게 그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왜냐하면 인제 총 개수가 달라지는 거는 그 기준점이 없거든요. 뭐 어떤 애는 뭐 10 개를 학습하고 8 개 뭐 6 개, 4개 이렇게 학습하면 서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제 총 개수는 인제 동일하게 맞춰 주면서도 이제 경험을 차이 나게 해 주려면 이게 인제 체계적인 방법이고 또 이제 부트스트랩 샘플링이라고 하는 용어는 되게 낯설 텐데 그 하여튼 통계학에서 이제 개발된 방법론이고 그 예전에 어딘가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런 용어가 인제 그냥 정해졌대요. 그냥 인제 그 정도로 인제 우리 살펴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제 뭐냐면 이 각각의 그 여기 인제 제시를 잘했네. 각각의 그 포레스트에서 트리들을 이렇게 하나씩 끄집어내서 매번 부트스트랩 샘플링을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짤짤이 이렇게 하듯이 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형성된 이제 샘플들을 요 캔서 데이터면 캔서 데이터 식으로 이제 섞어서 이제 제공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여기서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표현하자면 요 샘플의 인덱스죠. 그래서 인제 요 샘플의 이제 인덱스들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요렇게 인제 적용을 해 주면 이게 인제 그 부트스트래핑의 인제 효과가 나는 거죠. 캔서 데이터가 그 프레임이라서 인제 그런가 봐요. 음. 어디 보자. 캔서 데이터의 개수가 인제 안 맞다고 하는데 요 지금 데이터가 요 데이터 이제 프레임으로 이제 돼 가지고 그 to numpy를 인제 해 주는 건 이제 맞았고 타겟은 인제 볼까요?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렇게 인제 나왔고 얘도 인제 to numpy를 인제 해 주면 요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맞는 것 같고 to numpy 이제 샘플즈인데 어디가 잘못됐는지는 제가 이제 살짝 찾아야 되겠네요. 일단 쉬는 시간 됐으니까 요 오류와 관련해서는 뭐 사소한 문제인 것 같은데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이제 논의 드리면서 같이 인제 살펴보겠습니다. 원리는 그냥 다 논의가 된 거예요. 다만 그냥 잠깐 만져보면서 확인해 보는 그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쉬는 시간.